예,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날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 25% 폭탄을 던졌죠. 이게 뭐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트럼프와 리짜이밍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도화, 즉 입법화 혹은 비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실제 이제 안에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터무니없는 재판을 포함을 해서, 야, 니들 이 중국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저항할 체제 갖추고 있는 거야? 어째 자꾸 중국 쪽으로 끌려가는데? 라는 기본적인 어떤 국제정치적인 그 문맥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6시 57분 오전, 트럼프가 관세 25%를 때렸죠.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사항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뭐 그게 이제 핵심이죠. 아마 이 트루스 소셜은 그 시간을 뿌려줄 때 이 한국 시간에 맞춰서 뿌려주는 것 같습니다. IP 소스를 봐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뭐 얼마 전에는 김민석이 방미를 해서 미국에 분명히 설명했다 뭐 이래놓고 이제 돌아와서는 쿠팡에, 야, 니들 미국에 대해서 로비해도 소용없어라고 또 겁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분명히 25%를 때렸죠. 예. 국회가 이런 김민석의 행태를 보면 그냥 어깃장 놓고 개기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친구가 그전에는 안 좀 덜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좀 맛이 갔어요. 그동안 이제 간이 부은 거죠. 완전히 맛이 가서 간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더불당도 뭐 이런 심보야. 의결 형식으로 비준하는 대신에 입법을 고집하면서, 입법이면 이제 법률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문제로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뭉개는 중이죠. 더불당은 국내법으로 이 합의사항을 국내법으로 변형시켜서 입법을 하겠다는 거고, 국힘은 얼른 그냥 원한 대로 비준하면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국힘 입장이 맞죠. 네. 이 와중에 엘브리지 콜비가 방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거대한 국방부 관료 조직에서 보면 듣보잡이거든요. 근데 정책 부차관인가죠? 정책 담당 부차관인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국방부를 다 뒤집어 엎으니까 장관도 제도권 바깥에서 그냥 막 들이받을 수 있는 사람을 썼고, 또 정책 차관인가 부차관도 뭐 이렇게 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국방부에 들어간 다음에 입장들을 보면, 야인 시절에 들이받던 얘기, 조선일보가 띄우던 얘기, 조선일보 엘브리지 콜비가 엄청난 자리로 중용이 됩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국방정책을, 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할 자리 갑니다. 국가안보보좌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띄웠잖아요, 조선일보가. 제가 그때 그거 택도 없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여러 번 그 얘기 드렸죠. 그런 조선일보가 띄웠던 그 당시 엘브리지 콜비. 조선일보는 이제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자충수를 둘 거라고 보고, 미국을 망가뜨릴 거라고 보고 한동훈을 띄운 거예요. 조선일보 나름대로는 아주 멋있는 자기 어떤 꿈이 있어요. 쥐어 터질 때까지, 파산할 때까지는 그게 꿈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도 그게 현실이라고 믿는 거죠. 여기서 잠시 새 탈출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네. 잘 구독력도 좀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좋아요, 구독, 알림, 예, 그게 이제 큰 힘이 됩니다.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모시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브리지 콜비는 이제 바짝 군기가 들었어요. 그 전에 야인 시절에 막 떠벌거리던 소리는 이제 싹 들어갔어. 일단 핵무장. 그 전에 야인 시절엔 한국 핵무장 할 수도 있죠.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이거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플루토늄 239 핵탄두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탄두만 잘 만드냐? 아니죠. 중간국, 미들 파워, 최고 수준의 전달 능력을 갖고 있죠. 그게 뭐 이제 K피쉬 같은 전투기가 됐던, 혹은 타우러스나 우리 현무 3C 같은 순항 미사일이 됐던, 혹은 현무 5, 현무 4 이런 탄도 미사일이 됐던 엄청난 전단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핵탄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우라늄 235 핵탄두, 이거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거고, 이건 농축을 해서 만듭니다. 플루토늄 239 핵탄두가 있죠. 이건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겁니다. 이건 플루토늄 아세이를 반응로에 집어넣어서 뽑아냅니다. 플루토늄 아세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이 표에서, 이거 표는 지금 5종류죠. 5종류의 플루토늄 동위원소 덩어리입니다.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거. 그럼 플루토늄 아세이는 어디서 나오냐? 사용후 연료를 욕조에 담그면 나옵니다. 욕조, 경유로 만들어진 욕조에 담그면 나옵니다.
그럼 우라늄 쪽하고 플루토늄 아세이가 분리가 됩니다. 가장 양질의 플루토늄 아세이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사용호 연료는 뭐냐? 즉 가장 플루토늄 아세이를 만들어내기에 가장 유리한 사용호 연료를 만들어내는 원자로는 뭐냐? 중수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눈에 불을 켜고 월성 1호 원자로를 닫아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호 연료라 그래서 다 같은 사용호 연료가 아닙니다.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호 연료는 그 사용호 연료에서 플루토늄 아세이를 뽑으면 그거 가지고는 플루토늄 239를 만들어내는데 애좀 먹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4,000개, 6,000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본도 핵무장하고 중국 이걸 빌미로 해서 엄청나게 핵무장 강화시키고 러시아 핵무장 서두르고 중국이 강화되니까 인도가 핵무장 서두르고 이 와중에 대만도 핵무장하고 인도가 핵무장 더 강화하니까 파키스탄도 핵무장 강화하고 그래서 도미노 현상으로 따르륵 하고 글로벌 질서가 붕괴를 해요. 이 한국이 그런 위치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세계 최강의 핵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에요. 이걸 역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핵무장 못하니까 이거 할게 하면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 먹어야 돼요. 역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잠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게 플루토늄 아세이가 다 같은 플루토늄 아세이가 아니다. 경수로에서 나온 것과 중수로에서 나온 게 다르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눈에 불을 까들고 그 월성 중수로 1호기를 닫은 거다. 그러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플루토늄 아세이에는 플루토늄 동위원소가 5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원자탄, 핵탄두를 만들 때는 239만 뽑아내야 됩니다. 239가 뭐 한 80%, 9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원자탄이 됩니다. 경수로에서 나온 걸 보면요. 239는 56.6%인데 이 중에 반감기가 굉장히 긴 242가 4.7%, 5%를 차지합니다. 반감기가 38만 년이에요. 이 중에서 239를 만드는 방법은요. 이 플루토늄 아세이를 반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반감기가 짧은 애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럼 반감기가 긴 놈이 있기 때문에 얘가 계속해서 비중이 올라간다고. 다른 게 타면 탈수록. 그래서 239 순도를 높이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중수로에서 나온 건 일단 스타팅 포인트에서 239의 비중이 66.6%로 높아요. 10%포인트나. 뿐만 아니라 이 골아픈 반감기 긴 놈. 반감기가 무려 38만 년인 플루토늄 242가 1.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컷 태워도 나머지 반감기 13년짜리 이런 거 241번이니까 금방 타버리잖아. 반감기 86년짜리 238번 금방 타버려요. 반응로에 집어넣으면. 반감기 6600년짜리 2240년짜리 이것도 금방 타버려. 그러니까 238, 240, 241을 다 태우더라도 242의 비중이 뭐 2.5%, 3%밖에 안 되고 96%, 97%가 239가 돼버려요. 중수로가 무지하게 핵탄두 만들기에 유리한 거예요. 그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호 연료를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끌어안고 있거든. 얘들은요, 경유 채우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경유를 채우는 욕조에만 넣으면 그냥 저절로 우라늄과 플루토늄 아세이로 분리가 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사용호 연료 재처리 이런 거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재처리 잘못 들여다놓으면 일본이 그 꼴 아니야. 재처리를 하면요. 거기서 플루토늄 아세이를 뽑을 수 없는 형태의 이상한 물건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뒤로 빠꼬라이가 안 되는. 그래서 사용호 연료 재처리 한다 그래도 경수로에서 나오는 것만 재처리해야지 중수로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또 엘브리지 콜비는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조선일보는 한동훈에 밀면서 배팅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힘 다 망가뜨리고 지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정리하겠다고. 좀 난 그 조선일보 정신병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회사 차원의 정신병에 들려 있는 집단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실제로 무슨 조치가 났어요? 작년에 일단 2026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꼼짝도 못하게 못 박아놨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그 주둔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주한미군은 1년짜리 순환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스테이셔닝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가끔씩 장기 주둔자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바뀌었냐. 가족 동반을 권장하면서 3년을 하면서 우리가 가족이 머물 수 있게 시설을 주겠다. 그 다음에 독신인 경우에 2년 해라. 그리고 1년이 예외가 됐어. 이거는 뭐냐면요. 이걸 미군 용어로는 공동체 기반 주둔이라고 부릅니다. 커뮤니티 베이스드 스테이셔닝.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공동체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주둔. 주둔 양상만 보면 괌이랑 똑같아. 괌 주둔 미군들이 이 3-2 아닐 거예요. 여기 뿌리 박겠다는 소리야 이거. 농담으로 말하면은 뭐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이거 미군 기지 영토 좀 파시지. 혹은 이제 그린란드에 지금 영구적 접근권, permanent access, right to permanent access 이런 거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또 항모는 무용지물하다. 항모 전단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했었어요. 이거 엘브리치 콜비가. 그런데 지금 전쟁부 정책 차관이 돼서는 항모 유지죠. 플러스 트럼프급 트럼프 클래스 워십 전함이죠. 그 뭐 3만 톤, 4만 톤짜리. 그리고 그런 워십이 이끄는 해상작전단 Surface Action Group SAG라는 게 구상이 되고 있죠. 트럼프급 전함은 미사일, 핵탄두 다른 토마호크, 핵탄두 없는 토마호크, 그 다음에 레일건 이런 것들을 이런 무지막지한 화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왜 탑승 승조원이 왜 600명, 800명이냐면 이게 함대 사령관 직접 타서 지휘 통제를 하는 지휘 통제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모 전단, 항모 스트라이크 그룹,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SCG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트럼프급 전함이 다시 올라타는 그러한 구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엘브리치 콜비가 그러니까 그 성향이 막 그 공격적으로 표현하면서 막 그냥 이게 그 파란을 일으키는 그 성향만 쓰고 있는 거지. 얘도 이제 자기 살을 나고 이 사람도 자기 살을 나고 이제 자기 하던 헛소리는 다 안 하는 거야 이제 정책 차관이 된 다음은. 그 다음에 그 언급이 없었던 걸 이번에 와서 언급을 했다고요. 핵무기를 제외한 북한 역량을 한국이 자체 감당해라. 한국 자주국방 역량을 증대해라 이 소리죠.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관철한 한미 핵 비핵 공동작전과 문맥이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이 한국한테 도움을 주면 좋은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ISR, 정보 감시 정찰. 다른 하나는 해구산. 그거를 딱 빼고 나면 북한의 핵을 빼고 나면 하루아침에 껌이죠. 하루아침에 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엘브리치 콜비가 그러니까 자기가 야인 때 떠들던 헛소리를 이제 더 안 떠들고 있어요. 이번에 와서도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예. 자, 이렇게 군사 지정학적인 문맥에서 이번에 25% 관세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지난 금요일 1월 23일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된 2026 국가방위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도 바로 드러난다고 보는데 지금 국내에서 이거 심층 분석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원본을 다 읽어봤거든요. 꼼꼼하게. 참고로 이 문건은 해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 한 번 나옵니다. 국가안보전략 작년 12월에 발표된 그것도 대통령 임기 중 한 번 나오는 거죠. 국가방위전략은 국가안보전략의 국방부 상세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국가안보전략 NDS가 다루는 4개의 글로벌 주제 중 3개가 한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트럼프 저거 절대로 고립주의 아니다. 아생 연후 살타다. 우리 바둑에서 내가 내 집을 먼저 굳혀놓은 다음에야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 똑같다. 미국이 본토 방위를 제대로 하면서 서방구를 포함해서 그러면서 중국을 억제하겠다라는 관점이다. 이거는.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4가지 주제. 미국 본토 방위 강화. 힘에 의한 중국 억제. 제압이죠. 그러니까 peace through strength. 그 다음에 동맹 파트너와 하중 분담. 한국과 직결되죠. 이것도. 그 다음에 미국 방위산업 급발진. supercharge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이거 한국과 직결돼 있잖아요. 뭐 마스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글로벌 주제 4개 중에 3개가 직결돼 있고요. 세부 주제가 한 6개 되는데 그중에 4개가 한국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러니 김민석이 갔다 와서 야 벤스가 나한테 압력나? 야 그거 잊어먹어. 야 쿠팡 말이야 너희 그렇게 미국 쪼르륵 달려가서 로비하다가 진짜 너희 뒤지는 수 있어. 이게 얼마나 개소리냐고. 그리고 이 리짜이밍과 트럼프가 합의한 내용을 그거 뭐 트럼프 국내 정치 위기 몰리고 뭐 탄핵 뭐 이런 위기 몰리고 하면 무력화될 텐데 엉덩이에 깔고서 그냥 슬슬 뭉개지하고 있는 더불당과 뭐가 그런 태도로 안이하게 보는 거죠. 얘들은 전혀 안이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하지 않아요. NDS가 밝히는 6개의 세부 주제 중에 4개가 한국과 직결돼 있거든요. 두 번째 세부 주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미국 본토와 서반구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억제거든요. 그 한국과 직결돼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억제거든요. 그 한국과 직결돼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 억제의 핵심이 뭐냐면 유럽의 무장 강화인데, 군비 강화인데, 유럽 군비 강화가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있거든요. 그 한국과 직결돼 있죠. 동맹과의 부담 공유, 한국과의 부담 공유가 포함되니까 한국과 직결돼 있죠. 그래서 6개 세부 주제 중에 4개가 한국과 직결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진단 및 전략인데요. 첫째가 중국을 제1도련 안에 가둔다예요. First Island, 제1도련이잖아요. First Island Chain. 한국은 뭐냐? 제가 이름을 하나 했어요. 이건 아일랜드 제로야. 제1도련의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제1도련에서 중국을 향해서 뻗어져 나간 뿌리라고. 한국은. 한국 자체가 군사 지리적으로는 섬이잖아요. 저쪽으로 북쪽으로 못 다니니까. 나머지 3면은 바다고. 한국의 군사지리적으로 섬이죠. 근데 그게 제1도련에서 솟아난 뿌리잖아. 그것도 무지하게 강력한 뿌리잖아. 중국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뿌리잖아. 그럼 이 섬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건 퍼스트 아일랜드도 아니다. 제가 다시 이제 정했어요. 이건 아일랜드 제로다. 그 원초적인 거다, 여기는. 한국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길지 않은 문건에서 제1도련,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인 FIC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코리아라는 단어가 15번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제1도련을 따라서 거부 억제력을 구축한다. Denial Deterrence. 그러니까 너희 이거 넘으려 그러면 뒤져. 이게 거부 억제력이거든요. 제1도련 거부 억제력. 그걸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내 핵심 동맹 파트너들과 Collective Defense,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한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막강 군사력을 발전시킨다. 중국 타격이라고는 안 했고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이 직접. 그것도 devastating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보시죠. Strong denial defense, 그리고 Joint Force always has the ability to conduct devastating strikes and operations. devastating이라는 건 초토화시킬 정도로 타격한다는 얘기예요. 조인트 포스라는 건 합동 군사력인데 이게 뭐냐면 다영역 군사력이에요. 육해공, 우주군 뭐 이런 거 다 합친 거. 그리고 중국이 인도태평양을 지배하면 미국의 접근을 막을 것인데 인도태평양은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이다. 중국이 인도태평양이라 불리는 이 지역을 만약에 이 지역을 중국이 지배하게 되면 it would be able to effectively veto Americans' access to the world's economic center of gravity. 인도태평양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든 누구든 미국이나 그 동맹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우리는. 우리 너희 죽일 뜻은 없는데 너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다. 이게 지금 미국이 이번에 NDS에서 밝힌 거예요. 이는 중국의 레짐 체인지 혹은 중국 체제의 실존적 투쟁을 유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죽일 생각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은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마음을 바꿔야겠죠. 네, 마음 바꿔야 됩니다. 이 인도태평양 동맹, 제1도련 동맹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1도련의 강력한 거부 억제선을 구축해야 되고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 파트너와의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 초토화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력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여기에 결국 제1도련 동맹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중국을 제1도련에서 거부 억제하는 그 라인을 구축하는데 적극 기여 참여해야 된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짜이밍, 당신 말이야. 당신은 제1도련도 아니고 제1도련의 가장 날카롭게 솟아있는 뿌리야. 당신네 나라는. 당신네 나라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당신네 나라를 끌고 당신네 나라를 지도해서 제1도련을 중국 거부 억제의 최전선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 근데 하는 꼴 보니까 중국 앞에 어떻게 납작 엎드려서 꼬리 칠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관세 25%. 이겁니다. 하는 방법이 무지하게 무지막지하잖아요. 그리고 뭐 국회 내세워서 국회 그거 제어 못해? 그거 딱 간첩 같은 저기 뭐야 국회 독재 세력 아니야 걔들. 그거 제어 못할 거야? 오케이, 관세 25%. 퍽.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 한반도라는 그게 있어요. 코리안 파닌슐라.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국가다. 그래서 ISR과 핵전력 등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이 있다면 한국 스스로 얼마든지 북한을 감당한다. 포스터가 아니라 포스처. 미군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진화라는 건 뭐냐?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 억제로 진화한다. 그 소리예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억제로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 있다. 그런데 리짜이밍 너 똑바로 안 할래? 이거라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 나와. 한국에 대해서 with this powerful military,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며 high defense spending, 군사비 지출도 높았고 robust defense industry, 또한 강력한 방산 기반을 갖추고 있고 mandatory conscription, 의무 징병제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그 여건을 가지고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taking primary responsibility for deterring North Korea,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 매우 중요하지만 제한된 미국의 지원 아래서. 그러면 매우 중요하지만 제한된 게 뭔데? 우주군과 함께 하고 있는 한미 ISR, 한미 정보 감시 정찰 공유 연동체제,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 그것만 미국이 제대로 제공을 해주면 북한은 한국 앞에서 껌이다. 이 소리예요. 맞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군이 해외에서 제일 먼저 파병된 나라가 한국이고요. 전 세계에서 말하자면은 자체 개발 그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탄이나 대공 요격 미사일을 미국 쪽 망과 연동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유럽이나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보통 그 요격 미사일들은, 유럽은 요격 미사일 사실 뭐 별 볼 일 없고요. 이스라엘이 좀 많은데, 다윗의 돌팔매, 데이비드 슬링 이런 것들 많은데, 그게 다 미국이랑 같이 개발했어요. 에로 3도 그렇고 공동 개발이야 항상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 아예 표를 이게 거기서 나온 표예요. 여기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토 국가의 GDP가 얼마냐? 26조 달러다. 그런데 러시아의 GDP가 얼마냐? 2조 달러다. 그러니까 국력과 인구 규모가 이미 싸움이 안 된다. 그런데 왜 유럽이 러시아를 못 막냐? 말이 안 되는 무임승차 아니냐? 이걸 딱 깔고 있는 거예요. 이 표 하나로. 이 표가 그 문서에서 나온 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줄어들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유럽에 이미 깊게 발을 들여놨고 앞으로도 발을 깊게 계속 관계를 맺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텐데, 미국 본토와 중국 억제의 미국 본토 방위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미국 본토 방위와 중국 억제. 그 두 단어로 요약되는 거고, 유럽은 니들이 책임져. 그 대신에 우리가 봤잖아. 중동 바로 정돈 시켜줄게. 너희들의 에너지 소스인 중동 바로 정돈이 조금 있으면 이란까지 바로 정전. 타이밍을 보세요. 6월 21일, 22일 이때 작살냈거든요. 이란을 그 홍두깨 작전, 아닌 밤중에 홍두깨,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미드나잇 해머라는 게 한밤중에 망치 아니에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그 아닌 밤중에 홍두깨 작전으로 이란을 작살낸 게 6월 21일, 6월 22일인데 나토 정상회의, 그 다음에 이어진 헤이그 정상회의, 이거가 쫙 이어지는 게 6월 25일부터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역시 성님이 맞아. 미국 성님 맞아. 그러고 덜컥 방위비 GDP 5%를 해버렸잖아. 미국이 손보는 거 봤거든. 미국이 저런 식으로 세계 에너지 소스, 유럽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소스 중에 하나인 중동을 미국이 저렇게 바로 정돈해준다면 우리도 돈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게임이. 그리고 여기 이 문건에서 북한은 중러를 제외하면 이란과 함께 거론된 유일한 적성 국가입니다. 북한 많이 올라갔네. 중러 제외하고 나면요, 이란하고 북한밖에 거론 안 돼요, 나라로는. 네, 여기서 보면 북의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뿐만이 아니라 북의 핵은 점점 더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네. 자, 이런 상황인데 리짜밍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미국한테는 절실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K방산을 물먹이고 국방을 약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미국도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1돌연 동맹의 그 제1돌연의 핵심 출발점 아일랜드 제로로서의 역할과 기여커녕은 중국에 꼬리치고 호시탐탐 중국 북매 가서 씨에씨에 하면서 안기려고 하고 있는 근성을 갖고 있다라고 꿰뚫어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도 아주 중국의 독침 무기가 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기겁하는 무기는 아주 허리를 분지르려고 그러잖아. KF-21에서 삭감하고 그랬잖아. 대패질했잖아. 7천억인가 8천억 삭감했죠. 6천억인가 7천억 삭감했나? 공중발사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사실상 백지화했잖아요. 무슨 연구기관 내세워서 타당성 웃자고 하면서 백지화시켰죠.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존재야. 타당성 조사를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면 경부고속도로도 불가능했고 중화학공업도 불가능했어요. 이건 항상 도약을 하는 나라인데 엉뚱한 데 내세워가지고 그 짓거리를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KF-21이나 공중발사 초음속 대한미사일 이런 건 눈에 잘 들어오는데 눈에 안 들어오게 뒷다리 잡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가지를 꼽습니다. 이건 제가 내일이나 다음에 한번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10가지 무기 국방체계 이거 리짜이밍과 더블당이 뒷다리 잡고 있다. 뒷다리 잡을 거다. 이 무기 체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부 중국이 기겁하는 무기 국방체계다. 한국은요, 중국 코앞에 있는 나라예요. 인천에서 칭다오 잠수함 기지까지 한 500km, 군산 인천에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1000km입니다. 미사일이 쉽게 1000km를 가고 지상발사, 공중발사 미사일이 500km, 400km를 가버리면 그것도 지상, 해상 목표를 겨냥하고 그러면 서해에서 까불지 말라 이 소리지. 종란하이에서 모여서들 오골오골 모여서들 식사하시면서 중공 범털 여러분들 오늘은 한국에서 미사일 안 오겠지 하고 생각하시면서 식사하셔라 이 소리 아니야. 그거는 까고 말하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한국이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중국향 독침 무기들이 있어요. 한국에. 겉으로는 주적 북한을 내세우지만 중국은 주적보다 더 무서운 배후의 적이잖아.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은 표면적 주적이고. 저는 한 10가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거 아마 리짜이밍 정부에서 전부 늦출 겁니다. 그래서 이건 4, 5년 더 미뤄질 거예요. 우리가 리짜이밍 정부와 더블당을 굴복시켰는데 성공하더라도 한 4, 5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럼 이 시기에 유럽 무기가 차고 올라오죠. 유럽이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어차피 일본도 차고 올라오겠지. 그럼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리짜이밍과 더블당에 의해서 골든타임에 빠꼬라이 하는 중입니다. 예, 분통이 터지죠. 예. 자, 아마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 수감되고 국힘이 무력화되면 전체주의 경찰 국가로의 경향이 더 빨리 강화돼서 더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번에 25%딱 때리는 거 보고. 관세 25%는 아주 불편하다는 표시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 이 리짜이밍 더블당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은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생각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뭐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질서를 다시 재편한 그 방식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 부릅니다. 그건 뭐냐?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있어요. 식민지를 독립시켜서 절차적 공화국을 만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면 된다. procedural democracy, procedural republic. 제가 정리한 명제입니다. 절차공화국이란 단어 자체는 그 말도 안 되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 말도 안 되게 또 띄워갖고 말도 안 되게 제목 하나로 베스트셀러가 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책을 쓴 샌델이 만든 용어예요. 샌델의 말 중에 샌델이 그 책은 개판이지만 젊은 시절에 쓴 좋은 논문이 있습니다. 절차공화국이란 논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procedural republic이란 단어를 따서 전혀 다른 뜻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법치적 민주주의 이런 거죠. 법률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공화국 되면 그 안에서 빠게이가 나오든 친중파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다. 이게 말하자면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내장된 의미예요. 그러면 대충 간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망가져 갈 수 있잖아. 한국같이 중요한 나라가. 그럼 뭐를 의미하냐? 야, 이제는 그 샌프란시스코 전제 갖고는 안 돼. 초특급 동맹은
도덕적 보수주의와 자유공화주의로 중무장한 정치 문화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미국 정치혁명의 본질적 대외적 정치 철학이 될 겁니다. 동맹에 관한 정치 철학. 그게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유엔 연설과 National Strategy, Security Strategy, 그러니까 유엔 연설과 국가 안보 전략에서 바로 이거잖아요. 유럽에 대해서 주문하는 게, 야, 이놈들아, 너희 도덕적 보수주의와 자유공화주의로 중무장하지 않으면 유럽 없어져, 이놈들아. 그 소리잖아. 이건 뭐냐면, 공화국을 위해서 정치인이 표심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정책을 나라를 위해서 선택해서 관철시키면서, 그리고 표심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다시 발전, 진화시키는 그런 정치 문화, 그런 리더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국힘 정치인처럼 오늘 지지율만 바라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 정치인 같이 되는 거지. 이 얘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미국이 절차공화국과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공화국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공화국이 되면 이게 디바이드 앤 룰, 그러니까 두길보기가 되죠. 뭐 얘랑 경쟁시켜서 누가 더 내 말 잘 듣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다 자기 나라의 국익을 생각을 하고, 물론 인류의 어떤 근본적 대의도 생각을 하지만 도덕적 보수주의와 자유공화주의로 중무장한 그런 정치 문화가 지배적이 되면 미국도 다루기가 뻑뻑해진다고. 그런데 미국의 위상이 엄청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노선이 맞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융, 하이텍, 군사력, 지식파워, 문화파워, 그리고 지금 미국 저렇게 지금 미네소타 이런 데 뒤집어져 가지고 사회갈등 폭발했지만 저거 폭발해야 될 사회갈등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이 다음엔 사회가 통합된다고. 저 갈등을 거친 다음에 아주 건강한 폭발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미국의 절대적 위상이 이렇게 강화되면 상대방 국가의 그 도덕적 보수주의와 자유공화주의로 중무장한 아주 뼈가 굵은 강골들이 상대방 국가를 리드하더라도 얼마든지 인터페이스 하면서 대화하고 서로 협력할 수가 있지. 미국이 강해지니까. 한국은 운명적으로 미국의 초특급 동맹입니다. 한국은 오남 이승만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미국한테 그렇게 굽히고 들어가질 않았어요. 전두환, 노태우 다 그래요. 반면에 우리 영국이 참 초특급 동맹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은 굉장히 이상한 관계예요. 영국은 제1차 대전 때 사실 미국과 제일 오랫동안 전쟁한 나라는 영국이에요. 독립전쟁, 독립 후에 또 개입전쟁에서 오래 전쟁을 했죠. 한 1820년대까지 전쟁하지 않았나? 10년대까지는 한 것 같은데. 거의 한 3, 40년 했어요. 이래저래.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때 3년 동안 짐이 빠져요. 그 다음에야 미국이 들어옵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시작했는데. 제2차 대전 때요. 영국만 남았잖아. 나 유럽 대륙은 다 먹혔잖아. 그 영국만 남아갖고 2년 동안 진이 빠지죠. 미국이 뭐 물자만 내렸지. 39년에 제2차 대전은 터졌는데 41년 12월 6일 날 진주만우에서 두들겨 맞은 다음에야 미국이 유럽과 태평양 양쪽에 걸쳐서 개입하죠.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6.25 터지고 나서 바로 개입 결정하고 미군한테 개입을 이제 내심으로 결심을 하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미군한테 3일 만에 6월 28일 날 이동을 명령합니다.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2년 걸렸어요. 2차 대전 때. 영국에 관해서 1차 대전 때 3년 걸렸어요. 하나는 1080일이고 하나는 720일입니다. 한국은 즉시 결정해서 행동으로 명령으로 나오는데 3일 걸렸습니다. 운명적인 이건 파트너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